그 피터 싱어가 얘기한 그 동물 해방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동물을 착취하길래 동물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지가 좀 나오는데요. 공장형 축산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공장형 축산은 현대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고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1947년 영국에서 생산성 증진, 신기술을 적용하는 농장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축산법을 시행한 걸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좁은 축사에 가능한 많은 동물들을 수용해서 오로지 고기를 생산해내는 방식으로 동물을 기르는 공장형 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 고기의 양이 3배로 늘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고기가 자원화되자 사람들은 점점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닭은 날개조차 펼 수 없는 좁은 케이지에서 서로를 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리가 잘린 채로 출하될 날만을 기다리게 되고, 알과 병아리를 생산할 수 없는 수컷은 병아리 때부터 이제 수평아리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갈려요. 갈리는 때 기계에 들어가서 그대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청결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 돼지는 몸조차 돌릴 수 없는 작은 케이지에 갇혀서 새끼 돼지 낳고 우유를 먹이는 수단으로만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결국 돼지가 이제 미쳐버려서 철창을 이렇게 자꾸 씹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도 다 나가게 되죠. 젖소는 우유 생산을 위해서 평생 인공 수정과 출산을 반복한다고 해요. 저는 당연히 소는 그냥 우유가 나오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새끼가 있어야지 우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젖소는 상시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는 새끼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새끼 송아지가 금방 억지로 떨어지고 송아지는 이제 자기가 우유를 먹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 사료만 먹고 이제 금방 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장식 축산이 고통을 생산하는 방식은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동물의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나서부터 우리는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고기가 어떤 과정을 택해서 들어오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알려준 그 실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이런 공장형 축산 방식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일종의 불매운동, 소비를 하지 않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소비하는 수요 자체를 줄여서 이러한 공급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동물들이 고통을 덜 받는 세상을 위해서 채식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장형 축산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아까 노이만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과학이 진행이 돼서 고통을 덜 생산하는 방식의 친환경, 최신의 축산법, 도축법이 정착이 되면은 우리는 마음 편히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될까요? 뭐 기술이 발전돼서 뭐 도축하는 방법보다는 인공육이 그나마 좀 대안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인공육이 아닌 이상 인구 감소밖에 저는 대안이 없다고 봐요. 인구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있죠. 콩고기도 있잖아요. 콩고기랑 그리고 인공육 같은 경우에도 그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긴 한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가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인데 음식의 맛도 그 일반 고기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가야 할 길이 먼 그런 기술입니다. 제가 옛날에 채식할 때 제 나름의 신념? 제가 나름의 갖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저는 그 육식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채식을 하면서도 육식을 반대하진 않았고,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인간이 잡식성이니까 동물도 당연히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계속 문제로 삼았던 거는 이 공장식 축산이거든요. 뭐 몇몇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잔인해요. 뭐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박스, 택배 박스만한 그런 자리에서 거기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식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게 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축산을 안 하고 정말 방목형으로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풀에서 알아서 뜯고 먹고 하게끔 그렇게 방목형으로 키우면 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키우면은 이제 닭의 생산량이 줄겠죠? 그럼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럼 결국엔 이게 다 우리에게 피해로 올 텐데 이거를 또 어떻게 절충을 해야 되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육식은 해도 괜찮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오는 피해가 뭐가 있죠? 비싸지죠. 네. 피해라기보다는 약간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그 경제 6학년 애들한테 수업을 할 때
어떤 거 하냐면 예전에는 가장 좋은 효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적은 돈을 가지고 가장 최대의 만족감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환경이나 이런 동물권을 때문에 더 비싼 걸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요즘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계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뒤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가 어떤 방식으로 길러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숫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애들이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아까 A4만한 사이즈에서는 100원짜리인데 만약에 정말 자유로운 계란은 뭐 300원이야. 너희라면 어떤 거 선택을 할래? 했을 때 뭐 A 선택하는 애도 많지만 B 선택하는 애들도 있다고 가르치는 게 이제 앞으로의 방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저는 약간 유기농 제품들이 유행을 하고 그거를 좀 더 많이 사게 된 것처럼 이런 동물 보호를 한 농장 또는 그런 공장형 축산이 아닌 방식으로 기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풀밭에서 뛰어놀던 행복한 소가 소로 만든 음식입니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더 선호하는 트렌드는 확실히 생길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조금 슬프기도 한 게 그래도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동물들 소비하고 싶고 친환경이라든지 동물 보호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걸 선택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윤리적인 선택도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문제들이 제가 정말 요즘에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문제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혀서 누구 하나가 이득을 본다고 하면은 반대로 누구는 피해본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좀 딴 얘기이긴 한데 요즘에 공부하면서 뭐가 도대체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A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A를 많이 공부했는데 A를 공부하다가도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피해보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또 공부해보는 방식으로 지금 지나? 지금 그렇게 좀 공부 방법을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제게 있어서는 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완전한 방법은 없죠. 그렇죠. 채식을 실천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번 나폴스님이 말씀하신 건데 고기를 만들어내는 이 방식이 자연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의 면적 중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축 방목에 사용되는 토지 또한 지구 표면의 약 26%에 달합니다. 대규모 농축산 과정에서 생겨나는 가축들의 배설물들은 바다와 호수에 버려져서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생물들이 전혀 살 수 없는 데드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런 데드존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또한 엄청난데요. 이 전체 온실가스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와 비행기, 기차, 배 등의 운송수단을 모두 합친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 기후위기, 기후재앙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날씨도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상해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도 이런 기후위기가 닥친 시기에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고기 소비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고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자연환경에 파괴가 많이 되는 줄 몰랐어요. 당연히 플라스틱이 훨씬 더 문제 심각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뭐 에어컨 사용 이런 게 훨씬 크다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 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그리고 이제 동물성 제품의 가스 배출량 절반 이상이 식품 그리고 사육장 가스 배출량 중 소고기, 양고기가 절반 이상 이래버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리가 먹는 것이 기후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아마존에서 대형 산불이 몇 날 며칠 동안 이어져서 되게 큰 기사가 뜬 적이 있었는데 이 불도 이제 사람들이 소를 기르고 그 소에게 먹이를 줄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른 불에서 번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환경연구소에서도 아마존의 화재가 건조한 날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소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숲을 태우면서 발생한 화재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죠. 이렇게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게 먹는 게. 그래서 이렇게 채식주의는 단지 동물의 고통을 줄이자 이런 윤리적인 실천도 떠나서 당장 인류의 생존과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넘어선 이런 육식 문화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켜면은 먹방이 엄청 나오고 있죠. 고기 막 하는 것도 있고 막 고기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는 이런 프로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더 많이 더 고기 먹는 것을 권장하는 현대 육식 문화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육식 문화 이전에 환경 아까 연결해서 네. 단위 킬로그램, 단위 고기당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뭐 CO2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소고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1위가 양고기고 2위가 소고기가 그런데 근데 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닭이 소고기보다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환경을 생각한다면 소보다는 닭을 그나마 먹는 게 낫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권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과 환경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첨언했습니다. 사실 제가 먹방을 많이 안 봐요. 먹는 거 자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많이 보지라는 생각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별로 매력을 느낀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대식가가 많은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TV만 키면은 많이 먹는 사람들 나오고 먹는 프로 되게 많잖아요. 요리하는 프로도 되게 많고 먹는 거 요리 막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유일하게 먹방을 보시는 노이만님께 근데 먹방도 그 먹방 나름인데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너무 많이 먹는 게 이제 조회수 높아요. 그렇죠. 이제 뭐 찌양이나 아니면 입 짧은 햇님이라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정말 일반인에 비해서 한 10배 막 이렇게 가량 먹다 보니까 많이 먹는 유튜버가 나오고 또 중국에서는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아예 먹방을 통해서 음식물을 낭비하는 거를 좀 줄여라 라고 그 했던 뉴스 기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이렇게 많이 먹는 먹방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식량의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쿡방이랑 먹방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백종원이 나와서 이런 레시피가 맛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맛있게 먹기 위한 방법인 것 같고 먹방 같은 경우 먹방 중에서도 사실은 약간 푸드파이터 느낌이 엄청 먹는 대식가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육식이라든지 곡류라든지 이게 충분히 전 세계에 다 먹을 수 있을 양이지만 우리는 먹고 이제 버림으로써 아프리카 애들 못 먹는 게 생기는 것처럼 불균등한 거죠. 되게 쉽게 소비하고 바로 버려지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채식 먹방이 생기면 어떨까요? 안 보겠죠. 저는 일단 먹방을 안 보지만 네. 뭐 코끼리처럼 코끼리도 그러잖아요. 코끼리도 풀 엄청 그쵸? 먹는다고. 뭐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러게 괜찮은 콘텐츠 아닌가요? 채식 먹방? 아직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콩, 두부 이런 거 해가지고 먹는 거 하고 사람들한테 고기보다 이제 그런 것들 더 먹은 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좋지만 결국엔 풀도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어렵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전에 먹방이 음식을 낭비한다 그랬는데 먹방 유튜버들이 남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 그 유튜버들이 정말 내가 배고파서 혹은 내가 그 열량을 소비했었던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런 파급력의 문제인 거죠. 그걸 보고 애들이 쉽게 나도 따라하겠다 해서 막 시켜서 그런 것들 낭비되는 것들.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단적인 예인데 많이 줄어들고 있죠. 학교에서도 따로 뭐 그런 잔반에 대한 교육도 안 하고 요즘 줄어들고 있죠. 선택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먹고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연결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많이 먹는 유튜버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먹고 뱉는 유튜버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편집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사람 들었는데 엄청 욕먹었다고 하던데. 그쵸. 근데 아직 논란이긴 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다 모르는데 편집점이 뭐 보인다. 그리고 막 먹고 뱉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걸로 되게 논란이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많이 먹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끌리면은 그거를 연출하기 위해서 가짜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을 먹고 남기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럼 그 음식물 쓰레기가 그 동물들의 사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안 돼요. 요즘은 아니에요. 네, 급식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갈다가 최근에 올해 3월인가 작년 3월인가에 무슨 병이 생겼어요. 뭐였죠? 그 병 때문에 이제 아예 급식도 아예 안 하고 있는 형태죠, 지금. 요즘에 저희가 가축을 기를 때 뭘 가장 많이 먹이냐고 하면은 그런 음식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GMO 식품을 많이 먹인다고 해요. 그 저번 에피소드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이런 동물권 그리고 공장식 축산,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또 있어요.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식량 경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류를 생산할 때 실로 엄청난 양의 물과 곡물이 사료로 들어간다고 해요. 소고기 450g을 생산하기 위해서 곡물 7kg, 그리고 물 1만 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를 키우기 위해 이제 곡물이 필요하고, 그럼 그 이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베어지죠. 그리고 인간에게 돌아갈 식량도 오히려 목축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쓴 육식의 종말에는 이러한 인간의 기아 문제와 이제 목축에 들어가는 식량이 경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정말 그 옆에서 보고 있자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인간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에게 먹이기 위한 곡물들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동물과 인간이 먹을 식량을 경쟁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에게 먹일 곡물은 팔리죠. 돈이 되니까 소에게 가는데, 기아 문제라는 거는 돈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간을 살리느냐 마느냐, 인간에게 먹을 것이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단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기르기 위해서 투입하는 그 곡물의 양에 비해서 소고기가 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소고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상당히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육식은 그 자체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육식 문화에서 이제 파생된 병들이 있죠. 햄버거병, 근데 병원성 대장균이 묻은 육류를 섭취하게 됐을 때 신장 기능으로 이제 급성으로 훼손되는 병이죠. 이번에 문제가 됐었죠.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런 비극이 있었고요. 또 이제 살충제 계란, 그리고 항생제를 먹인 가축을 먹어서 생기는 항생제 내성균 문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이만 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암, 당뇨병, 심근경색, 뇌출혈, 성조숙증, 비만, 이것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과도한 육식 문화죠.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는 2015년 붉은 고기를 제초제 글리포세이드랑 같은 2군 발암 물질이라 발표했고요. 그리고 소세지, 햄, 베이컨 등의 가공육은 성면이 속해 있는 1군 발암 물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도 중국에서 이제 예웨이라는 야생동물을 먹는 문화에서 비롯된 병이죠.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2001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도 과일박쥐가 원숭이에게 병균을 옮긴 뒤에 그 원숭이를 먹은 인간에게서 생긴 병이라고 합니다. HIV, 그리고 사스, 이런 것도 야생동물의 식문화에서 비롯된 병이죠. 이렇게 채식주의를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채식주의가 유일한 해답일까요? 이 많은 문제들을 채식주의를 택한다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채식주의보다는 야생동물을 먹지 않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햄버거병 같은 경우도 이제 균이 묻은 육류를 먹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문제이지 육류의 문제라고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가축을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육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이 맞겠지만, 코로나가 육식과는 관계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야생동물을 함부로 먹는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식문화에서 살짝 더 발전된 논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사실 처음에 너무 궁금했거든요. 박쥐를 왜 먹지? 야생동물을 왜 먹지? 라고 했는데 이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인간의 식문화가 과도하게 갔을 때, 우리가 약간 괴식 문화라고 하잖아요. 뭐 원숭이 골 요리라든지 일반적이지 않은 식문화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게 동물권이라든지 어떤 동물을 자원으로 보는 문화가 이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오는 현상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굳이인 거죠. 굳이 박쥐를, 굳이 원숭이 골을, 약간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리법도 몇 개 있어요. 예컨대 동물들 중에 무조건 산채로 먹어야지 더 식감이 좋다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질문하자면 네. 그럼 굳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생선의 내장을 먹는 거는 네. 굳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생선의 내장이요? 뭐 동태탕 이런 찌개 먹을 때 내장 알탕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럼 굳이 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럼 굳이 그걸 왜 먹지? 박쥐를 왜 먹지? 아니면 굳이 왜 생선을 왜 먹지? 굳이 소를 왜 먹지?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서 명확한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숭이 골 요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살아있는 원숭이를 맞아요. 머리를 파가지고 그걸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윤리적인 게 문제인 거지. 왜 갑자기 뇌를 먹지? 그럼 왜 소혀를 먹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와 혀의 차이는 뭐며 눈알은 무슨 차이이며 이러지 않을까? 저는 윤리적인 부분이랑 위생적인 부분이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숭이 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뇌를 먹다 보니까 뭐 기생충이나 이런 거에 이제 어떤 바이러스나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박쥐고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이 먹는 보통 이제 돼지고기나 닭 요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생산의 내장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리법 익혀 먹는다던가 아니면 좀 더 기생충이 없는 장소에서 뭐 가축을 기른다던가 하는 어떤 위생적인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좀 저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도 그 박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자라는 그런 동물들이었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랑 그리고 인간에게 그런 위생적인 문제는 좀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정정하자면 우한 폐렴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네. 우한이란 말씀 안 됩니다. 네, 이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계셔서. 근데 그 트럼프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트럼프는 무조건 차이니도 대놓고 합니다. 중국 바이러스. 진짜 몰랐어요. 절대 안 바꿔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는 기준을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동물권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예컨대 제가 왜 굳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음식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비집 요리도 그 중에 한 예거든요. 네, 제비집. 그쵸. 네. 제비집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전 처음에 제비가 피를 토해서 만들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저 제비집 하니까 우리나라 제비집 하면 나무로 만들잖아요. 저 이걸 왜 먹지? 생각했는데 그 고급 식재료로 얘기가 되는 그런 제비집은 침샘 분비물로 만들어진 거래요. 이제 칼새라는 새가 자기 집을 지을 때 그 침을 뱉어서 이제 그걸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 해초들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떼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제일 고급진 게 빨간색 제비집이에요. 왜 빨가냐? 얘 제비집을 계속 뺏으면은 얘가 계속해서 자기 침을 뱉다가 피가 섞여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그게 제일 최고급 요리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샥스핀 같은 경우도 상어 지느러미로 만드는 건데 이제 그게 유행하고 고급 식재료가 되다 보니까 이것만 잘라가지고 이제 상어를 이렇게 버리거든요, 바다에. 그래서 이제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들이 이제 바다에 있게 되면 다 죽게 되고. 근데 이런 게 저는 결국에 인간이 이제 고급 식재료라는 희소성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광어 같은 게 저는 좀 대표적인 예라고 보는데 예전에는 광어가 되게 고급 식재료였대요. 되게 비싸고 돈 많은 사람만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대중적인 음식이 되면서 그렇게 비싸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이 희소성, 난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다 라는 걸로 만들어진 요리나 식재료는 저한테는 구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약간 인간이 자신만의 뭔가 특별함? 그런 거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건강이라든지 뭐 병에 낫는 약재료 뭐 이런 것도 아닌 근거 없이 그냥 고급 식재료화해서 소비하는 거는 저한테는 구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구지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구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양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순대 먹고 간 허파 먹는 게 굳이 왜 저런 더러운 걸 먹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문화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구지의 개념보다는 제가 보기엔 좀 위생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윤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 루아 커피 만드는 거 한번 보러 갔었는데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그 전에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막 사람들이 야 그래도 여우 똥으로 만든 그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체 투어를 갔는데 이제 조그만한 케이지에서 이제 커피만 있는 애 눈충혈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충혈되고 딱 그거 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자마자 바로 옆에 가서 루악을 막 볶는 향기미에서 되게 향기롭다 이랬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그 걔네들은 평생 잡혀와서 그것만 먹이면서 이제 카페인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커피 마시면 되잖아요, 저희. 그렇죠. 푸아그라도 약간 그런 종류의 음식이죠. 오리 간 음식인데 간 키우려고 식도에다 직방으로 이제 꽂아가지고 간을 엄청 키우는 음식. 그리고 이제 뭐 오르톨랑 같은 프랑스 음식은 살아있는 새를 이제 그냥 먹는. 그래서 되게 잔인한 음식이라고 해요. 이게. 날것으로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과정이 새를 일부러 약간 앞을 못 보게 하고 살을 찌워요. 그래서 4배 이상 새가 커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술에 담궈서 익사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븐에 구워서 내놓고 이걸 이제 통째로 먹는 게
묘미다라는 게 이제 오르톨랑이거든요. 아, 굽기는 하는데 이제 키우는 그쵸.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키우는 방식을 이제 아예 못 보게 하고, 그다음에 산 거를 계속 그 먹는 거는 산쯔얼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새끼 쥐가 있어요. 태어나서 눈도 안 뜬 새끼 쥐인데 그 쥐를 이렇게 그냥 먹어요. 그래서 왜 이게 산쯔얼이냐면은 새끼 쥐가 3번 찍찍찍 울어서 이제 산쯔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한테는 정말 윤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위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약간 그런 식문화인 거죠. 근데 삭스핀이나 루아커피나 혹은 뭐 제비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저는 세 개 다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태어나서.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은데, 채식주의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개고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식주의랑 개고기랑 무슨 차이예요? 채식주의는 어차피 고기를 다 문제시 삼는 거잖아요. 동물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개고기를 반대를 많이 하죠. 시위도 많이 하고. 근데 개고기 업주 입장에서는 왜 개고기만 가지고 뭐라 하냐, 인 거죠. 저 동의해요. 만약에 그런 권리로 본다면 개나 소나 돼지는 똑같다고 봐요, 저는. 저는 그 개고기가 더 논란이 되는 거는 약간 한국인들이 먹는 요리잖아요. 아니 근데 베트남도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접하는 사회 문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강조하면서 왜 쟤네는 돼지한테 뭐라고 안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채식주의자들은 돼지한테도 뭐라고 해요. 닭한테도 뭐라고 하고 소한테도 뭐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적인 영향으로 사람들이 이제 개한테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좀 도축 방식에서 좀 더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도축 방식은 맞아야지 맛이 좋아진다, 고기가. 연육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개를 두들겨서 불에 그을리고. 그러니까 그 방식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방식을 바꾸면 괜찮으세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동물권과 이제 축산의 문제인데, 저는 방식이 나아진다면은 당연히 고기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생산량은 동물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풀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그거는 기르는 방식이고. 기르는 도축 방식이요? 그러니까 도축 방식이 때리고 이게 문제라고 하면 그 소처럼 전기로 다 이렇게 기절시켜서 소처럼 그냥 한 번에 부악 하잖아요. 소는 구멍 뚫어버릴걸요? 뇌 구멍 아닌가? 소 도축하는 거 보면은 네네네. 그렇게 막 하나하나 죽이지 않잖아요. 그냥 무슨 뭘로 그냥 쇠가핑 같은 거 머리를 팍 뚫어버린다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해버리면 걔도 만약에 그렇게 그을리고 이러지 않으면 괜찮으세요? 저는 둘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먹기 전까지 그렇게 키우고 한 번에 죽이면은 괜찮다. 뭐 솔직히 개나 돼지나 소나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개고기를 먹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고기나 아니면 돼지고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방식을 뭐냐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이 주장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개랑 고양이는 애완견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만 년 동안 인간의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뭐 물론 다른 돼지도 누군가에겐 애완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범세계적으로 수만 년 동안 인간의 친구였던 그런 개나 고양이는 다른 가축들과 따로 다르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박한 적 있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가 개를 먹다니 미개하다라고 해서, 오리도 우리의 친구다, 달팽이도 우리의 소중한 친구다. 개라는 존재가 인간의 역사와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가축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인간한테 좀 더 친숙한 동물이고, 그래서 조금 더 감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종차별이죠, 근데 사실. 그게 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 강아지, 그 개가 식품으로 등록되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사육 방식이나 도살 방식이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굉장히 막 좁은 컨테이너에 키우고 이래요. 그 좁은 컨테이너에 큰 개 3마리 키우고 막 이러는데,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개 도살자들은 정식 식품으로 이제 인정을 해달라. 그럼 우리도 정말 청결하게 공식적인 방식을 거치고 개고기를 도살하고 도축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식품 자체가 동물권에서 반대해가지고 식품으로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안 먹지만 다른 육식은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먹습니다. 네? 네? 개나 고양이도 먹는다고요? 아니, 고양이는 안 먹죠. 고양이 안 파니까. 저는 개 가끔 먹어요. 제주도 가면은 몸에 좋다고 먹어요. 우리나라도 고양이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고양이를 먹어요? 나비탕이라고 해서 충격. 그 고양이를 먹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나비탕요? 네.
전 들어는 봤는데 그걸 파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개고기를 팝니다, 보신탕 팝니다라는 간판은 보는데 그러니까 나비탕이라고 있는 것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나비탕 합니다 이런 거를.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개고기를 먹는다는 게 꼭 뭐 개고기만 먹는다는 게 아니고 저는 개고기 먹는 것처럼 돼지고기나 소랑 같은 거라고 봐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저도 강아지를 길렀거든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애완견 같은 경우도 애완견을 키우는 방식도 공장식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아지 펫샵에 보면 분양하는 애를 귀여운 강아지를 기르기 위해서 계속 임신시키고 애 낳거든요. 그것도 사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다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동물권에서 보면은 그런 브리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다 심각한 문제. 사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어차피 동물권이라 보면 다 사고 파는 거잖아요. 내가 강아지를 기르든 고양이를 기르든 바깥에 있는 유기견이나 이런 유기개를 입양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오거나 분양받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결국에는 권리라기보다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물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채식주의가 유일한 해답일까요?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기술이 항상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인공육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지만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 한 몇십 년 후에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고기에 비해서 분명히 싸지는 그런 지점이 올 거란 말이죠.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분명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공육도 그런 지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체되긴 하겠지만 완전히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인데 만약에 운전이 자율주행이 된다고 했을 때 편하잖아요. 그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다 가니까. 근데 그러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을까? 달리고 싶은 사람이 있죠. 있을 것 같고 질주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있죠. 공유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일단 딱 내가 집에 가고 싶다 누르면은 그냥 제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죠. 차가 와서 효율적으로 딱 옮겨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들은 자기 차를 소유하고 싶어 할 것 같고 운전하고 싶을 거라고 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대체육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기의 식감이 다르다든지 뭐 기존 고기와 약간 다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육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던 게 뭐냐면 인공육의 파이가 커진다면 분명히 지금 그런 동물들을 사육하는 공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밀도가 어떻게 보면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뭔가 자유를 줄 어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기 그쵸.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과학 발전으로 선택지가 더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선택지가 있다면 사실 분명히 그걸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생길 테니까 없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약간 그 식욕은 옛날에 그 미래 과학을 꿈꿀 때 항상 그리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알약으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알약 3개만 먹으면은 음식 안 먹어도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게 약간 식사는 쾌락의 범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먹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그냥 영양분을 섭취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약간 즐거움이잖아요. 먹방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약간 즐거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 알약 얘기도 저도 봤는데 알약이 2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알약이고 다른 하나의 알약은 뭐냐면 계속 먹었을 때 절대로 살이 찌지 않는 알약인 거예요. 그 둘 중에 뭐를 먹을까라고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후자가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데에서 얻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런 문제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알약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있겠죠. 지금 그런 알약을 판다면 사시면 안 되고요. 사기니까. 근데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굳이 대안이라고 하자면 저는 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적게 먹는 것도 사실은 공장식 사육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물론 제가 소식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음식을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멍청한 생각이기도 하죠. 근데 또 이게 또 벌어질 그 생각을 하면 또 먹어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다 먹어야 되잖아요. 남기지 않고. 근데 요즘 세대에서 1인분 주문하면 또 딸려오는 플라스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요리해 먹는데 제가 요리해 먹으면은 또 한 번에 좀 하면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게 계속 딜레마. 소식하고 싶지만 계속 대식하게 되는 저의 이런 딜레마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소식으로의 어떤 유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거는 소식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키나와 섬에서 나왔죠. 결과가. 100살 이상이 훨씬 많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소식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채식에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채식이라는 게 얘기가 많이 되면서도 뭐 채식이라고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어? 또는 채식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일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이거죠. 단백질 부족 문제. 채식한다고 하면은 야, 고기 인간에게 필요한 단백질이야. 그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라고 하지만 사실 단백질 부족 문제는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답변을 해주고 있죠. 이제 인간은 치아 구조나 소화 구조를 봐도 완전한 육식도 채식도 아니죠. 잡식에 가까운 동물인데요. 인류 역사상 현대처럼 고기를 이렇게 자주 많이 먹었던 시대는 아주 최근에서야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의사들은 인간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단백질은 고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통곡물, 콩과 식물, 채소, 씨앗 및 견과류에 포함된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인간이 생활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꼭 고기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권을 위해서 채식을 한다면은 더 나아가서 이 동물들의 생명권까지 생각해서 안 먹는다고 하면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라는 말이죠.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컨대 동물의 고통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야, 채식은 고통 못 느끼냐? 이런 얘기 많이 들은 편인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생명은 동물뿐 아니라 식물에게도 있고 결국 무언가를 먹는다는 거, 그 행동은 다른 존재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채식이라는 거는 선택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물며 동물도 이제 다른 동물들을 죽여 먹고 그걸로 생명을 이어가는데 인간이라고 다를까? 인간도 결국에는 다른 생명을 취해서 그러니까 채식을 하더라도 다른 생명을 취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 지킨다고 이제 채식주의를 한다는 거는 너무 위선 아니냐라는 거죠. 동물들이 불필요하게 죽이나요? 재미로? 제가 알기로는 사자나 호랑이들이 내가 먹을 때만 먹지 내가 짱이라고 막 다 죽이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인간은 그러잖아요. 인간은 여분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것만큼 이상을 먹고 과하게 먹고 전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봐요. 근데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장난으로도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먹잇감을 공포스러운 상황을 몰고 가요. 그 상황을 즐기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이던가. 지능이 높은 동물들한테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능이 높기 때문에 잔인하게 죽이는 거군요. 개들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규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규모. 너무 거대한 거죠. 이렇게 동물이 낭비되고 자원화되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간이 또한 이성도 있고 지능이 높으니까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좀 줄이자. 왜냐하면 이 과한 걸로 인한 문제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채식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잡식을 하는 사람이든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한쪽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반대편이 틀렸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권리고 자유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육식하는 사람이 뭐하러 채식하냐, 그러면 식물은 생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고기를 왜 먹냐, 불쌍하지도 않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냥 서로 간에 서로의 존중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크 말에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채식주의자들 중에서 육식을 먹는 거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은 비건들이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한테 뭔가 뭐라 하는 장면들을 미디어에 이제 내보낸다던가 그런 자극적인 거를 좀 많이 내보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이제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건 소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 혼자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비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소수자들이 비슷하다고 봐요. 성소수자라든지 대부분의 약간 소수인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니까. 물론 저도 아까 말한 거에 다 동의하긴 합니다. 네.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 인류애가 떨어질 때마다 생각하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오존층이 무너지고 있다. 오존층이 막 지금 구멍이 뚫렸다. 커졌다. 이래서 막 태양을 피해야 되는 막 그런 때로 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프레온가스를 줄이자 이런 게 되게 교육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아 되겠어? 그냥 이제 우리나라 그냥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가 다 막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오존층이 회복이 되었다고 해요. 프레온가스를 세계에서 다 이렇게 줄이는 걸로 협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시행을 하니까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합의를 해 나가면서 노력을 한다면은 기후위기도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기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프레온가스도 우리가 줄이고 오존층을 다시 되살려낸 것처럼 인류는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이시네요. 그래야 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얘기를 듣고 제 주제를 듣고 채식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사람들, 채식주의를 조금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동안 길러온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정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식을 이제 조금씩 접하면서 가까워지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추천을 드릴게요. 먼저 책으로는 저희가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죠.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 그리고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로는 나의 비거니즘 만화, 이건 만화로 된 거예요. 만화로 된 거고 이 작가가 비건을 실천하면서 한 생각들 그리고 이제 생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토바이어스 리나르트의 비건 세상 만들기, 멜라니 조이의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그리고 황윤의 사랑할까 먹을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로도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축산업이 환경에 끼친 영향에 대한 다큐 소음모도 있고요. 돼지를 키우는 가족들의 단상을 보여준 영화이자 다큐. 이분은 이제 사랑할까 먹을까의 작가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기도 해요. 잡식가족의 딜레마.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한 이제 비건 운동선수들. 우리가 비건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뭐 고기도 못 먹으니까 힘멜이 없고 막 운동성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건을 하는 운동선수들을 찍은 다큐예요. 게임 체인저스. 그리고 동물권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영화인데 원전으로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모두가 떠난 후쿠시마에 남아서 유기동물들을 돌보는 나오토 마츠무라를 조명한 영화 나홀로 후쿠시마,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는 사실 어플에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어플 채식 한 끼라는 어플을 보시면은 내 주변에 채식 식당 또는 채식을 실천하기에 용이한 뭐 제품들 이런 걸 소개해주는 어플인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채식 한 끼. 그래서 여기서 또 추천되어 있는 식당이기도 한데 드렁큰 비건. 여긴 특이한 게 술과 술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다 비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칠리새우가 있거든요. 칠리새우가 있는데 새우가 아니에요. 근데 식감이나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라자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리플라워 튀김인데 정말 고기 같은 식감도 있어서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여기도 한번 비건은 맛없지 않을까? 비건 음식들 다 막 심심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식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건에 대한 이야기, 채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채식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작은 도전을 실천해볼 수 있는 호기심과 용기를 맛보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